여보, 새벽기도 다녀올게요. 아내가 현관문을 나선 지 불과 20분 뒤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가 교회가 아닌 모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뒤 아내와 함께 나온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35년 동안 친형제처럼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륜보다 더 끔찍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제게 수면제를 먹여 치매 환자로 만든 뒤 요양원에 보내고 제 전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제 재산을 나누는 바로 그날 식탁 위에 모텔 사진과 약물 검사 결과를 모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밖에는 이미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29년을 함께 산 아내는 왜 남편의 인생까지 빼앗으려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 새벽부터 시작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새벽 5시 40분의 거짓말. 여보, 새벽 예배 다녀올게요.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지 불과 20분 뒤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가 교회가 아닌 모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29년. 평생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아내가 새벽마다 누구를 만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모텔에서 아내보다 먼저 나온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35년 동안 친형제처럼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제 이름은 최병석입니다. 올해 61살이고 2년 전까지 철강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직장생활 34년 동안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살았어요. 새벽 6시에 집을 나가 밤 9시가 넘어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치거나 술자리를 가졌어요. 아내 오정숙은 저보다 3살 어린 58입니다. 우리는 29살 때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정숙은 말수가 적고 차분한 여자였어요. 제가 늦게 들어와도 화를 내기보다 따뜻한 국을 데워줬습니다.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들면 양말을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아내의 정성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버니 아내가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우리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딸 수진이는 32살이고 결혼해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는 29살로 서울의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이 모두 집을 떠난 뒤에는 아내와 저만 남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붙어 지내니 오히려 사소한 일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여보,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요. 이 정도 소리가 뭐가 크다고 그래? 당신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모르겠지만 옆집까지 들리겠어요. 내 집에서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못 보냐? 별것 아닌 일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고 저녁이 조금 늦으면 전화를 걸어 언제 들어오느냐고 재촉했어요. 저는 그것이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감시받는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제가 퇴직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가 같이 가자고 권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요일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교회를 다녀오면 아내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어요.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한대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좋은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실천이 어려운 거지. 그러면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몇 달 뒤 아내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새벽 예배에도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 나이에 새벽부터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교회까지 차로 10분도 안 걸려요. 낮에 가면 되지 왜 꼭 새벽에 가야 해? 새벽에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내가 워낙 간절하게 말해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 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아내는 새벽 5시 20분에 집을 나갔습니다. 7시쯤 돌아와 아침을 차려줬어요.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현관에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 새벽 예배를 갈 때는 편한 바지와 점퍼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짙은 남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입술에 립스틱까지 바르고 있었어요. 새벽 예배 가는데 무슨 화장을 그렇게 해? 제가 묻자 아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모임이 있어요. 새벽 7시부터 무슨 모임이야? 성가대 사람들과 아침 먹기로 했어요. 아내는 제 눈을 피한 채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은 식탁에 차려놨어요. 다녀올게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베란다 창문을 여는데 아내의 차가 아파트 출입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회로 가려면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차는 좌회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유소에 가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차는 큰 길로 나가지 않고 아파트 뒤편 유흥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식당과 노래방, 모텔 몇 곳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가 언덕 위에 있어서 골목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내의 차는 붉은색 간판이 켜진 뮤즈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잠시 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선 지 18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같은 흰색 승용차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뒷유리에 붙어있던 노란색 초보운전 스티커가 보였습니다. 지난해 딸이 아내에게 선물한 스티커였어요. 분명 아내의 차였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모텔까지 뛰다시피 걸어갔어요. 맞은편 편의점에 들어가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의심은 더 커질 것이고 받는다면 아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듣기가 두려웠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6시 50분쯤 모텔 입구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는 주변을 살핀 뒤 골목 건너편에 세워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0분쯤 뒤 아내의 차가 주차장에서 나왔어요. 아내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아내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기 위해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운 지 5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로 나갔어요. 일찍 왔네? 오늘 예배가 조금 빨리 끝났어요. 성가대 사람들과 밥 먹는다며? 아내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갑자기 취소됐어요. 왜? 한 분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다음에 먹기로 했어요.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입술에 립스틱이 거의 지워져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코트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 아내가 황급히 코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단추가 엉뚱한 구멍에 끼워져 있었어요. 차 안에서 급하게 입다가 그랬나 봐요. 아내는 코트를 벗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봤지만 아직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교회 사람 중 누군가를 도와주러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아픈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수십 가지 이유를 만들어 아내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화요일 새벽, 아내의 차는 또다시 같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아내보다 먼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남자는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뒤에 아내가 모텔 입구로 나와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내가 남자의 팔을 가볍게 잡았고 남자는 아내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남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타고 온 검은색 승용차는 낯익었어요. 차량 번호까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속 제 옆에는 35년 된 친구 강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어요. 차량 번호는 모텔 앞에 세워진 차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2부 35년 친구의 배신. 강태식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사업에 실패해 빚을 졌을 때 태식이가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500만 원은 저에게 목숨과 같은 돈이었어요.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태식이가 보험 대리점을 시작했을 때 아내와 제 보험을 모두 그를 통해 가입했어요. 아이들 보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의 재산 상황과 퇴직금이 얼마인지까지 태식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7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내 정숙도 그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나 태식의 생일이면 반찬을 싸주기도 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제대로 먹고 다니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도 저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를 챙겨주는 아내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모텔 앞에 세워진 차는 분명 태식의 차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아, 지금 어디냐? 사무실이지. 왜? 너무도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뭐 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집에서 잤지. 확실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자는 걸 누구한테 증명해야 하냐? 태식은 웃었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니다. 그냥 내 차와 비슷한 차를 봐서 물어봤어. 검은 차가 세상에 내 차밖에 없냐? 그 말을 끝으로 태식은 급한 손님이 왔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태식의 사무실로 갔어요. 그러나 직원은 태식이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실에 있다고 하던데요. 직원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대표님이 오늘은 외부 일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몇 시에 나갔습니까? 저희가 출근하기 전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친구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다정하게 저를 대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만들고 소주까지 식탁에 올렸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왜? 얼굴이 어둡고 말도 없잖아요.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9년을 함께 산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제 손을 붙잡고 울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놓였을 때 아무 말 없이 적금을 깨 생활비를 마련해 준 사람도 아내였어요. 그런 아내가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가. 왜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것 없어?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나는 당신한테 숨기는 것 없어요.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라도 아내가 사실을 털어놓았다면 제 선택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부터 아내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과 욕실에도 가지고 들어갔어요. 기존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잠든 뒤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김 권사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내용은 잠금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김 권사가 누구야? 아내가 놀라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에요. 남자야 여자야? 권사님이면 당연히 여자죠. 이 시간에 무슨 메시지를 보내? 교회 일 때문이겠죠. 왜 자꾸 이상한 걸 물어요? 아내는 짜증을 내며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다녀온 날의 영상만 삭제되어 있었어요. 이제 더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태식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조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의 행적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비용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직원은 조사 기간 아내에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가 새벽 예배를 간다고 하면 잘 다녀오라고 했고 태식에게도 먼저 전화해 식사하자고 했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태식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내는 예상보다 태연했어요. 된장찌개와 수육까지 차려 태식을 대접했습니다. 태식 씨 혼자 있다고 대충 드시면 안 돼요. 형수가 가끔 이렇게 챙겨주니까 내가 사는 거지. 태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식사를 하던 중 아내와 태식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잠깐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거뒀어요. 저는 보지 못한 척 술잔을 들었습니다. 태식아. 왜? 너는 다시 결혼할 생각 없냐? 태식의 눈이 순간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친구처럼 지내는 거지. 마음 맞는 사람은 있고? 없어. 누가 나 같은 호라비를 만나겠냐? 태식은 웃었지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뒤 조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은 사진과 동영상이 들어있는 저장 장치를 제 앞에 놓았어요. 첫 번째 사진은 화요일 새벽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태식이 모텔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태식은 아내를 보자마자 끌어안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태식이 아내의 얼굴을 감싸며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29년 동안 믿어온 아내와 35년 동안 믿어온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만 다닌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40분 떨어진 전원주택에도 들어갔어요.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그 집은 태식의 누나 명의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친구들과 등산을 간 날이면 그 집에서 태식과 5시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최소한 1년 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아직 보고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륜 외에 확인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원은 은행 앞에서 촬영된 사진을 내밀었어요. 아내와 태식이 나란히 은행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최근 은행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부동산은 왜요? 아마도 함께 살 집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잠깐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버리고 함께 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던 저는 아내 손에 들린 서류 봉투에서 익숙한 은행 로고를 발견했습니다. 제 퇴직연금을 맡겨둔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금고를 확인한 순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금고 안에 보관해둔 제 인감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3부. 불륜보다 무서운 계획. 저는 곧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제 명의로 4억 8천만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최근 대출이나 계좌 변경 신청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직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한 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며칠 전 고객님 명의로 대출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제가요? 사모님과 함께 방문하셨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나는 이 은행에 온 적이 없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제가 건강 문제로 방문하지 못해 아내가 위임을 받아 상담한 것으로 적혀 있었어요.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리려 했습니다. 위임장에는 제 서명과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서명은 누군가 흉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한 겁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계획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행에 제가 직접 승인하기 전까지 어떤 업무도 처리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금고에 있던 내 인감도장 팠어?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신이 다른 곳에 둔 거 아니에요? 나는 옮긴 적 없어. 잘 찾아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옷장을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제 인감도장과 통장 사본, 신분증 복사본이 나왔어요. 그 아래에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 분양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계약자는 강태식이었지만 계약금 5천만 원은 아내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어요. 우리 부부가 공동생활비로 모아둔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옆에는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집 정리되면 잔금 지급. 병석이 요양원 문제는 11월 전에 해결. 12월 말 입주.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병석이 요양원 문제. 그들이 말한 병석이는 저였습니다. 아내와 태식은 제가 모르는 사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뇨가 조금 있고 허리가 좋지 않았지만 혼자 생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와 서류를 모두 촬영한 뒤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태식을 만났어요. 태식아,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한다. 제가 일부러 말하자 태식이 유심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며칠 전에는 집 비밀번호도 생각이 안 나더라. 병원 한번 가봐. 치매도 초기에 잡으면 늦출 수 있다잖아. 태식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혹시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정수기가 고생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형수도 도와주고 너도 챙겨주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아래에서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내와 태식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잠이 많아진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나이 들어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당신 요즘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요. 내가 언제? 어제 물어본 걸 오늘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는 치매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건넨 영양제를 삼키는 척하다가 화장지에 뱉었습니다. 다음날 그 약을 병원에 가져가 성분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연락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딸과 아들이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준호에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디 아파? 아니다. 왜? 엄마가 아빠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고 하던데.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지난주에 전화했어. 아빠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는다고. 저는 밖에서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에게 이미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아빠 멀쩡하다. 검사는 받아봤어? 다음 주말에 집으로 와라. 누나도 같이 오라고 해.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할 일이 아니다. 주말이 되기 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영양제라고 준 약에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이었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와 혼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아내와 태식은 제게 수면제를 먹여 기억력이 나빠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제가 치매라고 믿게 한 뒤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려 한 거예요. 불륜보다 더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게 따뜻한 우유를 건넸습니다. 당신 요즘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이거 마시고 자요. 저는 우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타준 거야? 그럼 누가 타줘요?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29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우유를 마시는 척하다가 아내가 나간 뒤 밀폐용기에 담았습니다. 다음날 검사한 우유에서도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아내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두 사람의 거짓말을 완전히 드러낼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와 태식에게 제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몰래 웃었습니다. 사부. 치매 환자가 된 남편. 의사가 뭐라고 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초기 인지장애일 가능성이 있대. 치매라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더 나빠질 수 있대.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옆에서 돌봐줄게요. 저는 아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으로 29년 동안 제 밥을 차렸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제 우유에 수면제를 넣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고생만 시키겠네. 부부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어요.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내가 정신을 잃으면 정숙이 좀 부탁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아내인데 내가 지켜야지. 그 말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법무사를 찾아가 아내 몰래 유언장과 재산관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예금도 별도의 안정계좌로 옮겼어요. 아내가 빼돌린 5천만 원의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딸 수진이는 사진을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어떻게 아빠 친구랑 이럴 수 있어? 아들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아직이다. 아빠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약까지 먹였는데 뭘 더 기다려? 두 사람이 모두 인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치매가 심해진 것처럼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일부러 집 비밀번호를 틀렸고 밥을 먹고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놀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왜 찍어? 병원에 보여주려고요. 사실은 제가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증거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를 한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잠깐 둘러보기만 하는 거예요. 요양원 원장은 이미 아내와 이야기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경치가 좋아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십니다. 내가 왜 여기서 지내? 제가 묻자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치료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집에서 살 거야. 당신이 밤에 혼자 나가면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저는 밤에 혼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호대기 중 화면이 잠깐 보였어요. 김 권사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계약 가능할 것 같아. 이번 달 안에 끝내자. 김 권사는 태식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화요일 새벽 아내는 평소처럼 새벽 예배를 간다고 했어요.
저는 자는 척하다가 아내가 나간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뮤즈 모텔이 아니라 태식의 누나 명의로 된 전원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간 지 10분 뒤 저도 마당으로 다가갔어요. 거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내와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석 씨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는 것 같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약을 계속 먹이고 있으니까 그렇지. 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 죽을 정도로 먹인 것도 아니잖아. 정신만 흐리게 만들면 돼. 아이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이미 아버지가 치매라고 믿고 있잖아. 요양원에 들어가면 면회도 자주 못 올 거야. 집은 언제 정리해? 병석이 위임장만 완성되면 바로 대출받고 팔아야지. 우리가 계약한 아파트 잔금도 치러야 하고. 나중에 병석 씨 상태가 좋아지면? 좋아질 리가 없어. 요양원에 들어가면 약을 제대로 못 끊게 하면 돼. 저는 창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정말 나하고 끝까지 함께 할 거지? 태식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1년 반을 기다렸는데. 병석이만 정리되면 당신은 내 여자야. 1년 반.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퇴직한 직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내는 태식과 자유롭게 만나기 위해 교회를 핑계로 새벽에 움직였어요. 그런데 당신 내 돈 말고도 다른 여자에게 보험 들어준 거 아니지? 아내가 묻자 태식이 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난번에 당신 차에서 여자 귀걸이가 나왔잖아. 고객이 흘리고 간 거라니까. 두 사람은 잠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뜻밖의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내는 태식과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지만 태식 역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사무소에 태식의 행적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흘 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태식은 제 아내 외에도 2명의 여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태식이 운영하는 보험 대리점의 직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보험 고객이었습니다. 태식은 세 여자 모두에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아내에게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퇴직금과 집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태식의 보험 대리점 역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 보험료 일부를 빼돌려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어요. 돌려막아야 할 돈만 6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빼돌린 5천만 원도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어요. 태식의 빚을 막는 데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계약서는 태식이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식 29년의 가정을 버리고 태식을 선택했지만 정작 태식에게도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아내가 불쌍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스스로 저를 배신했고 재산까지 빼돌리려 했어요. 다만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믿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족회의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겠다. 아내는 순간 밝아진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아이들도 불러요? 그래. 태식이도 부르자. 보험과 재산 문제를 잘 아니까. 아내는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한 줄도 모르고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에는 아내와 태식, 딸 수진과 아들 준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 투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오늘 내가 죽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려고 한다. 아내와 태식의 시선이 동시에 봉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모텔 사진과 약물 검사 결과, 위조된 위임장,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저장 장치였습니다. 5부. 용서 대신 선택한 것. 저는 가장 먼저 모텔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태식이 껴안고 있는 사진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식은 사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석아, 이건 오해야. 모텔에서 내 아내와 입을 맞추는 것도 오해냐? 그게 아니라. 앉아. 제가 소리치자 태식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덮었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1년 반 동안 실컷 말 맞췄을 텐데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딸 수진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아내는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 친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도 외로웠어. 아빠는 평생 회사밖에 몰랐고 퇴직한 뒤에는 엄마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 아내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29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았어. 그런데 아빠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 아내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무심했고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던 건 인정한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해해줘요. 태식 씨가 내 말을 들어줬어. 여자로서 나를 존중해줬다고.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어?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외로웠다면 이혼을 요구했어야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는 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야? 저는 약물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영양제라고 먹인 약이다.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 아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식이 황급히 말했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저는 전원주택에서 녹음한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약을 계속 먹이고 있으니까 그렇지. 태식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호야, 놓아라. 아빠 이 인간들을 그냥 두려고? 경찰이 처리할 거다. 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찰? 당신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증거를 이미 제출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붙잡혔어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저는 아내 앞에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전에 태식이에게 물어봐. 당신과 정말 함께 살 생각이었는지.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태식이 다른 여성들과 만나는 사진과 가짜 아파트 계약서를 꺼냈어요. 태식이는 당신 말고도 2명을 더 만나고 있었어. 거짓말이에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한테 받은 5천만 원은 아파트 계약금으로 쓴 게 아니다. 자기 보험 대리점에서 빼돌린 돈을 막는 데 사용했어. 아내가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이야?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하고 살려고 집을 계약한 거 아니었어? 정수가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당신이 병석 심한 요양원에 보내면 나하고 결혼한다고 했잖아. 태식은 경찰관들에게 붙잡힌 상태에서도 아내의 눈을 피했습니다. 잠시 뒤 뜻밖의 말을 했어요. 저 여자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아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최병석이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약을 먹이겠다고 한 것도 저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약을 구해줬잖아. 나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만 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은 저 여자가 세웠어요. 두 사람은 살기 위해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함께 살겠다고 약속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경찰 앞에서는 서로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말한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경찰은 태식을 연행했습니다. 아내도 약물 투여와 사문서 위조, 재산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경찰서로 가기 전 아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당신이 외로웠다는 말은 이해한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한 번만 용서해줘요. 하지만 외로움이 배신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29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아내는 제가 자신을 무시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불륜은 아내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제게 수면제를 먹이고 치매 환자로 만든 것도 아내의 선택이었어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일을 외로움이라는 한마디로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했어요. 태식에게 속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두 사람의 불륜 증거와 약물 검사 결과, 위조 서류, 녹음 파일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태식은 보험 대리점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까지 추가돼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아내 역시 집행유예를 받았고 저에게 위자료와 빼돌린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태식에게 건넨 5천만 원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을 처분하고 아이들이 사는 곳과 가까운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낡은 사진첩이 나왔어요. 결혼식 날 아내와 제가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딸을 처음 안았던 날.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내 식구가 바닷가로 여행 갔던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 속 우리는 분명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고 해서 29년의 모든 시간이 거짓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 역시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고맙다는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배신까지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았던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고 잘못된 관계는 끝내는 것이 저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아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태식 씨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가 미쳤던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다만 당신에게 받았던 사랑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용서와 재결합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내를 향한 분노를 내려놓기로 했지만 다시 신뢰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동네산을 걷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바둑을 둡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해요. 예전보다 가진 것은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합니다.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여보, 새벽 예배 다녀올게요. 만약 그날 제가 베란다 창밖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정말 치매 환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아내와 친구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고 아이들까지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믿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건넨 말이라고 해서 모두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 배신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걱정한다는 말 뒤에 욕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외로움을 살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외로움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힘들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당당하게 관계를 끝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저는 29년의 결혼 생활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5년 된 친구도 잃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남은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였습니다. 아내는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재결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무너진 신뢰까지 억지로 되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간다던 아내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나온 사람은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간 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사랑만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신과 재산, 남은 인생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누구의 남편도 아닌 최병석이라는 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29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이런 배신을 저질렀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남은 인생을 위해 관계를 끝내시겠습니까?